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절대 강자로 판세를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해군 강국들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코웃음치며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32년부터 12척을 인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프로젝트였죠. 과연 유럽 전통의 강자들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화이팅 대한민국을 외쳐주세요. 그날 아침 부두에 묶인 HMCS 빅토리아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은 선체 위로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언뜻 보면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마이크 코번입니다. 캐나다 국방전략연구소 선임 분석관으로 일한 지 10년째. 5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는 저에게 답을 주는 곳이었거든요. 또 정비 연장 통보가 왔네요, 코번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비창 책임자 톰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번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물으니 톰슨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진 시스템 부품이에요. 영국에서 주문한 게 석 달째 안 오고 있어요. 제조사에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라고 하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 영국에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이제 30살에 넘긴 이 노병들은 매년 더 많은 시간을 정비소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빅토리아호 말고 다른 배는 어떻습니까? 민저는 추진축 교체 중이고 코너브룩은 전자장비 업그레이드, 치카우티미는 글쎄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주간작전 대기표를 펼쳐봤습니다. 대서양 북부 순찰 임무, 북극 항로 감시작전, 미군과의 합동훈련.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실제 투입 가능한 잠수함은 고작 한 척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톰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었거든요. 부품 조달 시스템, 정비 기술, 숙련된 인력, 모든 것이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캐나다의 해안선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태평양부터 대서양, 북극까지 24,000km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지켜야 하는데 정작 그 바다에 띄울 잠수함이 없다니요. 코번 씨, 새로운 잠수함 사업 소식 들었어요? 톰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이제 정말 시급한 문제가 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떴어요. 국방부 산업협력팀장 소피 르블랑으로부터였습니다. 마이클, 내일 오전 9시 긴급회의.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꼭 참석 바랍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음날 오전 오타와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해군 작전부장, 조선기술 담당관, 예산 분석팀까지 캐나다 국방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회의를 주재하는 건 산업부 전략기획관 소피 르블랑이었습니다. 46살의 소피는 언제나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그녀는 퀘벡 출신답게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총리실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어요. 소피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사업 규모는 60조 원, 목표는 2032년부터 2040년까지 12척 인도입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사업이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피가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들고 숫자 3개를 크게 적었어요. 성능평가 20%, 산업 파급 효과 30%, 유지 정비 역량 50%.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무기 도입에서는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정비 역량이 절반을 차지한다니요.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해군 작전부장 제임스 맥도널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소피. 우리가 지금 무기를 사는 거 아닌가요? 왜 정비가 성능보다 중요한 겁니까? 제임스는 55살의 베테랑 해군 장교였어요. 구축함 함장 출신인 그는 전통적인 군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소피는 잠깐 침묵하더니 마커펜을 내려놓고 우리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확고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가 아니라 30년의 시간을 삽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메모장을 꺼내 그 문장을 맨 위에 적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 같았거든요. 소피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잠수함 한 척의 운용 수명은 3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구입 비용의 3배에서 4배가 유지비로 들어가요.
아무리 뛰어난 성능이라도 제때 정비하지 못하면 바다에 뜰 수 없어요. 그녀가 빅토리아급 운용 현황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래프가 참혹했어요. 2020년부터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빅토리아급의 연평균 가동률은 현재 30%입니다. 4척 중에서 실제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건 한 척뿐이라는 뜻이에요. 예산 분석팀장이 자료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비업체 문제인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품 조달, 기술 이전, 현지 정비 능력, 숙련 인력 양성. 이 모든 게 패키지로 들어가야 해. 소피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 사업에서는 잠수함과 함께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캐나다 내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의무화합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제조, 정비까지 전 과정을 현지화해야 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였거든요. 소피,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평가해야 할 부분이에요, 마이클. 성능은 기본이고 정말 30년 동안 캐나다와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품고 있던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소피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사고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택이 캐나다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다고요. 일주일 후, 제 연구소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제안서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 TKMS 컨소시엄, 프랑스 나발그룹, 스웨덴 사브, 그리고 한국의 하나시스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까지 세계 유수의 조선 강국들이 모두 참여한 경쟁이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독일 제안서부터 펼쳤습니다. 표지에 인쇄된 유보트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독일 킬 해군기지에서 본 타이프 22 잠수함의 위용. 그때 받았던 충격과 감동이 생생했거든요. 역시 독일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1906년 최초의 유보트 U-2로부터 시작된 100년 넘는 역사가 펼쳐졌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해군을 공포에 떨게 만든 울프팩 전술, 제2차 대전에서 대서양을 지배했던 타이프 77급, 그리고 현대의 걸작 타이프 22급까지. 특히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 부분에서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실용화한 AIP 기술이었죠. 디젤 엔진 없이도 수중에서 수주일간 작전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력을 누가 따라잡겠어? 제안서에는 캐나다양 타이프 21B CD급의 재원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길이 75m, 배수량 2,500톤, 최대 수중 속도 20노트. 모든 스펙이 완벽했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운용 실적이었습니다. 독일 해군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 해군들이 독일 잠수함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는걸? 저는 자신만만하게 독일 제안서 표지에 1순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30년간 해군 관련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잠수함의 우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 다음 프랑스 제안서를 펼쳤어요. 바라쿠다급 기반의 개량형이었는데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핵 추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설계 철학이 돋보였죠. 하지만 독일만큼의 디젤 잠수함 경험은 부족해 보였어요. 스웨덴의 A26급도 검토했습니다. 스털링 엔진을 사용한 독특한 AIP 시스템이 흥미로웠지만 아직 실전 검증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배수량도 1,500톤급으로 캐나다가 원하는 규모보다 작았죠. 마지막으로 한국 제안서를 집어들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본격적으로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요? 독일에 비하면 갓 걸음마를 뗀 수준 아니가요? 제안서를 펼쳐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KSS 배치한급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인지도는 거의 없었죠. 가격은 경쟁력 있겠네? 독일 대비 20% 정도 저렴한 가격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캐나다 해군의 미래 30년을 맡기기엔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는 한국 제안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한쪽에 치워놨어요. 기술적 내용도 독일에 비하면 밋밋했고 운용 실적도 자국 해군 외에는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오타와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리도강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정말 간단한 선택이겠어? 그때 책상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소피였어요. 마이클, 현장 실사 일정이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어느 나라부터 갈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보통은 1순위부터 보는 게 맞겠지만 이번엔 다른 전략을 써보고 싶었어요. 한국부터 가죠. 빨리 끝내고 독일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순서상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독일 제안서를 폈습니다. 아름다운 설계도와 완벽한 기술 사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험이 편견이 될 수 있고 확신이 시야를 좁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평가 기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현장 실사는 사실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피의 말이 맞았어요.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요. 부산에서 거제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해안선에 따라 늘어서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업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실감했죠. 거제 오포만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건 김윤호라는 49살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그는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본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에서 진중함이 느껴졌어요. 과장된 친근함 없이 담담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조선소 전체를 둘러보기 전에 먼저 실물부터 보시겠어요? 실물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회의실에서 PPT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KSS-3 배치함급 3번함이 현재 해상 시험 중입니다. 지금 부두에 정박해 있어요. 김윤호가 안내한 곳은 조선소 끝자락에 있는 전용 부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검은색 선체의 거대한 잠수함이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지리가 83m나 되는 KSS-3 배치함급 잠수함이었죠. 독일 타이프 22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저 잠수함이 실제로 작전 가능한 상태인가요? 물론입니다. 지난달에도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어요. 내부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잠수함 내부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신 디지털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 중이었거든요. 어설픈 목업이 아니라 진짜 전투함이었어요. 이 잠수함의 ARP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연료전지 방식입니다. 독일에서 기술 이전 받아 개량한 것이죠. 김윤호가 엔진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기술 출처를 숨기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감을 줬어요. 잠수함 견학을 마치고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용접 로봇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선체를 조립하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정밀하게 블록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저희 조선소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죠. 정비센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연결된 진단 시스템,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품 창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정비 중인 기존 잠수함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 잠수함은 뭔가요? 제가 가리킨 건 손바닥급 잠수함이었습니다. KSS-2 중환급이에요. 정기 정비 중입니다. 저희는 이미 20년 넘게 잠수함 정비 경험을 축적해왔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을 만들고 운용하고 정비하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는 것을요. 이건 설계도상의 계획이 아니라 검증된 현실이었어요. 캐나다 현지 정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통해 캐나다에서도 동일한 정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부품 공급망도 현지화하고요. 김윤호가 꺼낸 자료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6년 기술자 파견, 2028년 현지 정비센터 완공, 2030년 완전 자립. 모든 게 날짜와 숫자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메모하던 펜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아니요, 충분히 맞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있는 업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건 설계도가 아니라 실물이었고 계획이 아니라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독일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전히 훌륭했지만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완벽한 설계와 화려한 역사 뒤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거든요. 과연 독일이 제시한 타이프 212 CD급은 언제 실물을 볼 수 있을까요? 부산의 호텔방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항해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침대에 앉아 두 개의 제안서를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왼쪽에는 독일 TKMS의 제안서, 오른쪽에는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서.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서류 뭉치였지만 그 안에는 캐나다 해군의 미래 30년이 담겨 있었죠. 독일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전히 인상적이었어요. 타이프 212 CD급의 세련된 설계도, 독일 해군의 검증된 운용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100년이 넘는 잠수함 제조 역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오늘 거제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실제로 바다에 떠있던 KSS-3급 잠수함, 자동화된 생산 라인,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 정비 시스템, 한국 제안서의 납기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2027년 일본 함진수, 2029년 인도. 독일보다 2년은 빠른 일정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계획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마이클, 현장 실사 어땠어요? 내일 독일로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통화할까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 지금 시간 괜찮아? 물론이죠. 어떠셨어요? 한국 조선소는? 솔직히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정비 부분에서 이미 20년 넘게 자체 잠수함을 운용해온 경험이 있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독일도 봐야죠.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현실이었어요. 반면 독일 타이프 21B/CD는 아직 설계 단계거든요. 소피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마이클, 혹시 기존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하루 만에 흔들리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독일이 우위였습니다. 타이프 21B/CD의 연료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피가 강조했던 평가 기준을 떠올려 보니 성능은 20%에 불과했어요. 산업 파급 효과 30%를 보면 어떨까요? 독일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한 현지화를 약속했죠. 조선소 건설부터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2040년까지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정비 역량 50%는 어떨까요? 한국은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독일 타이프 21B/CD는 아직 프로토타입도 없는 상태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부산 항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을 택해야 할까? 현실을 택해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의 100년 전통은 분명 소중한 가치였어요. 하지만 캐나다 해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였죠. 빅토리아급의 참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제때 정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번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판단한다면? 3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2개의 질문을 적었습니다. 1. 캐나다 해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 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선택은 무엇인가?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질문만큼은 분명해졌어요. 이번 선택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내일 독일 현장을 보고 나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평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킬 해군기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여전히 훌륭했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타이프 21B/CD는 아직 설계 단계였고 실제 건조는 2026년에나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오타와로 돌아온 다음날 소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내일 중요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데이비드 밀러라는 분인데 전 미 해군 정비사령부 자문위원이에요. 미군 관계자요? 왜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다음날 오타와 외곽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데이비드 밀러를 만났습니다. 52살의 그는 군인 출신답게 반듯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코본 박사님 반갑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미군에서 우리 사업에 왜 관심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데이비드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차트가 나와 있었어요. 이게 현재 미 해군 잠수함 정비 현황입니다. 차트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수십 척이 정비 대기 상태였고 평균 대기 시간은 18개월이었어요. 미국도 정비에 문제가 있나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조선소들이 모두 노후화되었거든요. 숙련된 용접사는 은퇴했고 새로운 인력은 부족해요. 게다가 신규 조선소 건설에는 10년 이상이 걸리죠. 데이비드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해군 함정들이 어디로 정비하러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동맹국 조선소로 갑니다. 특히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 함정이 외국에서 정비를 받는다니요? 한국이요? 네, 부산과 울산의 조선소들은 이미 미군 함정 정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일정도 정확하거든요.
데이비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이건 단순한 양자 관계가 아니에요. 북미 전체의 해군 정비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거죠. 북미 정비 네트워크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미국, 한국을 잇는 삼각 체계예요. 캐나다가 한국 기술로 정비 능력을 갖추면 미군 잠수함도 캐나다에서 정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캐나다 잠수함이 태평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정비받을 수 있고요. 저는 이 사업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캐나다가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 북미 전체의 해군력 지속성과 관련된 전략적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럼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대서양 너머에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 부품 하나 구하려면 2주일은 걸리죠. 게다가 미군과는 기술 표준도 다르고요. 데이비드가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잠수함 정비 실적이에요. 놀랍게도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1위는 미국이었지만 대부분 자국 함정이었죠.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잠수함 정비 허브예요. 기술력, 신속성, 비용 효율성 모든 면에서 검증되었거든요.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데이비드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큰 그림이었다니요.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데이비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의 잠수함 위협이 더 커질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완벽한 성능의 잠수함 몇 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잠수함이라도 정비소에 묶여 있으면 아무 소용 없었거든요. 진짜 전장은 바다 위가 아니라 정비소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택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전체, 나아가 인도태평양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와의 만남 이후 이틀 뒤 소피 르블랑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마이가 산업 파급 효과 분석이 나왔어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피가 보고서를 펼치자 놀라운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였어요. 독일 제안의 경우 캐나다 현지 고용은 약 8만 개 일자리예요. 주로 조립과 기초 정비 분야죠. 소피가 첫 번째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반면 한국 제안은 20만 개 일자리입니다. 그것도 설계부터 제조, 정비까지 전 과정을 포함해서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네, 기술 이전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소피가 상세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제안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완전한 조선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이었어요. 철강, 전자, 기계, 화학,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분야가 훨씬 넓어져요. 특히 인상적인 건 지역별 파급 효과였습니다.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대서양 연안의 조선업이 집중된 지역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이클, 이 지역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업과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젊은이들이 모두 토론토나 밴쿠버로 떠나는 상황이었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었어요. 한국 제안대로 하면 이 지역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소피가 보여줄 시뮬레이션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2030년까지 완성되는 현지 생산 체계.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이 그동안 해온 방식을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소피가 한국의 해외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UAE 원전, 인도네시아 KPX, 폴란드 K2 전차. 모두 현지화와 기술 이전을 포함한 패키지 딜이었죠. 특히 인력 양성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한국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캐나다 기술자들을 초청해 1년간 실습 교육을 시키고 한국 전문가들이 캐나다에 와서 현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지식 이전이에요. 저는 문득 한국의 산업 발전사를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어떻게 조선업 1위 국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런 방식의 학습과 혁신 때문이었죠. 소피, 독일은 이런 제안을 할 수 없나요? 독일 기업들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해요. 특히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는 더욱 그렇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독일의 타이프 22 기술은 철저히 비밀을 붙여져 있었고 해외 수출 시에도 핵심 부분은 독일에서 제조해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군요. 한국은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기술 이전이 위험이 아니라 시장 확대 전략이에요. 소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산업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마이클, 제가 퀘벡 출신이라 더 잘 아는데. 소피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60년대 조용한 혁명 때 퀘벡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교육과 산업, 투자로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됐어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대서양 연안의 조용한 혁명이 될 수 있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2040년의 예상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헬리팩스에 세계적인 해양기술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모습. 물론 독일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소비자로 남는 거죠. 소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안보는 총과 배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의 일자리와 지역의 미래가 함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소피.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소피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과 지역의 미래가 담긴 이야기로 말이죠. 산업 파급 효과 보고서를 검토한 지 사흘 후 드디어 각국 컨소시엄의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대회의실에 모인 평가단은 총 12명. 저를 포함해 해군, 산업부, 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는 독일 TKMS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요하네스 크라우스가 이끄는 독일 팀은 역시 전문적이었어요. 세련된 프레젠테이션과 화려한 그래픽으로 타이프 21BCD의 우수성을 강조했죠. 두 번째는 프랑스, 세 번째는 스웨덴이었습니다. 모두 나름의 장점을 어필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어요. 마지막 순서는 한국이었습니다. 김윤호가 프레젠테이션 담당자로 나섰는데 그의 첫 마디부터 달랐어요. 존경하는 평가단 여러분, 저희는 오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사실과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스크린에 뜬 건 멋진 그래픽이 아니라 간단한 표였어요.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상세한 로드맵이었죠. 2026년 3월 일본함 기공식, 2027년 9월 일본함 진수, 2029년 6월 캐나다 해군 인도. 김윤호는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검증된 KSS 3급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일정이었어요. 혹시 지연 요인은 없나요? 평가단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어요. 김윤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주요 부품별 공급업체 현황, 대체 공급망, 품질 관리 책, 모든 게 구체적이었어요. 저희 거제 조선소는 현재 연간 잠수함 3척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 생산 라인을 증설할 예정이에요. 정말 이상적인 건 인력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50명의 캐나다 기술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1년간 실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100명의 한국 전문가가 캐나다에 상주하며 현지 기술자 양성을 담당하죠. 저는 메모장에 빼곡히 적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 이식이었어요. 현지 정비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소피가 질문했습니다. 텔리팩스에 아시아 밖에서는 최초의 KSS급 정비센터를 건설합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이고 향후 미군 잠수함 정비도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군 잠수함까지 정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파급 효과였거든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재정부 관계자의 질문에 김윤호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정비센터 건설비 5억 달러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대신 향후 20년간 정비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돼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이 자비로 정비 시설을 건설하고 장기 계약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이었죠. 그럼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본사에서 공급하되 주요 부품은 캐나다에서 현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2032년까지 부품 현지화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김윤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원팀 코리아 캐나다.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킵니다. 과장이나 미사여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약속을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으로 뒷받침했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평가위원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북미 시장 진출이 저희 목표입니다. 캐나다는 그 첫 번째 교두보예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향후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거든요. 정직한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에게도 이 프로젝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뜻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김윤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상적이었어, 마이클. 특히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들이. 그래,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예정이나 계획이었는데 한국은 확정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이게 바로 국가 단위 산업 설계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배 한 척을 파는 게 아니라 체계를 통째로 이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메모장을 펼쳤을 때 제가 적어놓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준비가 깊다.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그랬어요.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각국 제안서를 다시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납기 일정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독일 TKMS의 타이프 21B/CD 진행 상황을 재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직 프로토타입조차 완성되지 않았고 첫 번째 실물은 2027년에나 나올 예정이었어요. 잠깐, 이상하네? 저는 계산기를 꺼내 일정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독일이 약속한 캐나다 1번함 인도 시기는 2032년이었는데 실물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 독일 타이프 21B/CD의 현재 개발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글쎄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 보여서요. 다음날 소피가 독일 본사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크, 이거 봐요. 소피가 보여준 독일 내부 문서에 따르면 타이프 212CD는 아직 기본 설계 단계였습니다. 상세 설계도 2026년에야 완료되고 시제품 제작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럼 첫 번째, 실물 잠수함이 언제 나오는 거죠? 2029년 정도로 예상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약속한 1번함 인도는 2032년인데 시제품도 2029년에야 나온다니요? 그럼 중간에 시험 운용 기간은? 최소 2년은 필요하죠. 그것도 문제없이 진행될 때 말이에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029년 시제품 완성, 2년간 시험 운용. 그러면 양산은 2031년에야 가능해요. 캐나다 2번함을 2032년에 인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었죠. 소피, 혹시 지연될 가능성은? 잠수함 개발에서 일정 지연은 거의 필수예요. 독일의 이전 프로젝트들도 평균 2, 3년씩 늦어졌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독일을 선택했는데 일정이 지연되면? 빅토리아급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는데 새 잠수함이 늦어지면 캐나다 해군은 실질적인 공백 상태가 될 수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KSS-3급은 이미 실물이 있고 양산 체계도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2029년 1번함 인도는 충분히 현실적인 일정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판이 바뀌는 이야기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능과 전통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가능한지였네요. 저는 독일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전히 인상적인 기술력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제때 나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특히 캐나다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 공백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었거든요. 마이크, 이거 보세요. 소피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러시아 잠수함들이 캐나다 북극 해역 근처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2035년쯤 되면 어떨까요? 소피의 질문에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캐나다가 제대로 된 잠수함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반전이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우위가 한순간에 뒤바뀌었거든요. 전통과 기술력은 훌륭하지만 지금 캐나다가 필요한 건 지금 가능한 배였어요. 소피,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어요. 뭔가요? 천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전통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평가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성능 20%, 산업화급 30%, 정비 역량 50%.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었어요. 실현 가능성.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제때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평가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요. 평가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코본 박사님, 요하네스 크라우스입니다. 독일 TKMS 컨소시엄 수석 로비스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긴장된 톤이었죠. 안녕하세요, 크라우스 씨.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오후 2시 오타와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요하네스 크라우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서두른 면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타이프 21CD 개발 일정 말입니다. 확실히 빡빡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크라우스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수정된 개발 일정표였어요. 만약 캐나다가 선택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우선으로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독일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설계 단계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기존 양산품을 따라잡기는 어려웠거든요. 크라우스 씨, 감사하지만 박사님, 크라우스가 제 말을 끊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잖아요. 나토 동맹, 공통된 가치관. 이제 정치적 압박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한국은 글쎄요, 아시아의 신흥국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발언이었거든요. 크라우스 씨, 기술력으로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외교적 파장도 고려해야죠.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에서였어요. 마이클, 독일 대사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외교 루트를 통한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크라우스와의 만남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더 많은 연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관련 싱크탱크에서, 독일계 캐나다인 단체에서, 심지어 일부 언론사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이상하네. 아직 평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분명 정보가 어디선가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마이클, 정말 한국이 최선의 선택인가요? 혹시 너무 상급한 판단은 아닐까요? 근거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전통적인 파트너를 버리고 새로운 협력국을 선택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은근한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 한국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에도 관련 기사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전통 파트너, 독일 대신 한국 선택할까? 잠수함 사업, 외교적 고려사항 대두.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더욱 강해졌어요. 이런 압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내린 결론이 옳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소피가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녀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이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서네요. 정말요? 네, 진짜 선택은 항상 불편하잖아요. 만약 쉬운 선택이었다면 이런 압박은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분석의 바탕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어요. 캐나다 해군의 미래, 국민의 안전, 장기적인 산업 발전, 이런 가치들 앞에서 정치적 압박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압박이 절정에 달한 지 사흘 후 새벽 3시에 국방전략연구소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제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고 저는 펜을 쥔 채 보고서 앞에서 멈춰서 있었어요. 한 줄, 단 한 줄의 결론이 캐나다의 앞으로 30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만약 틀리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을 선택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정치적 비난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차가운 오타와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본 실물 잠수함, 데이비드 밀러가 보여준 북미 MRO 현실, 소피가 분석한 산업 파급 효과, 그리고 독일 타이프 21B/CD의 개발 지연 리스크, 모든 분석과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나는 무엇을 근거로 이 결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때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처음 해군에 입대해서 잠수함에 올랐던 순간. 그때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바다에 대한 경외심. 바다는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첫 탐정이었던 피터 맥클레런이 했던 말이었어요. 바다에서는 이론이나 정치가 통하지 않는다고. 오직 현실만이 살아남는다고 했었죠. 제 책상 위에는 빅토리아급의 최근 가동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라는 참혹한 숫자. 4척 중에서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한 척뿐이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전통적 파트너라고 해도 지금 당장 캐나다가 필요한 건 실질적인 해결책이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내 캐롤에게서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따뜻한 메시지였지만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이 들었어요. 제가 내릴 결정이 제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캐나다 가정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김윤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그 담담한 확신이 인상적이었어요. 과장이나 포장 없이 오직 준비된 계획과 검증된 능력으로 말하는 모습이요. 새벽 5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어요. 성능 한국 KSS-3는 독일 타이프 21B/CD와 동등한 수준. 산업학하급 한국이 압도적 우위, 20만 버이스, 8만 이자. 정비 역량 한국이 이미 검증된 시스템 보유. 실현 가능성 한국이 현실적 일정 제시. 모든 지표가 명확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한 분석만 놓고 보면 답은 뚜렷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인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펜을 들고 보고서 결론 부분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본 분석과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새벽 6시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오타와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니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25살의 저는 HMCS 오니드아오에서 항해사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뉴펀들랜드 근해에서 겪었던 그 폭풍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파고가 10m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함장이었던 피터 맥클레런이 제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코번, 바다를 기억해라. 바다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날 밤 폭풍 속에서 저희 함정의 레이더 시스템이 고장났었습니다. 정비팀이 몇 시간을 씨름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 아침까지 수동 항해로 버텨야 했죠.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풋내기 항해사였던 제가 함장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럼 죽는다. 바다는 변명을 허락하지 않거든. 맥클레런 함장의 대답은 냉혹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정비 책임자였던 짐 윌슨이 말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함장님, 이 부품은 영국에서 주문해야 해요. 최소 3개월은 걸릴 겁니다. 3개월? 그동안 이 배는 항구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죄송합니다. 대체품이 없어요. 그 상황이 지금의 빅토리아급과 똑같았어요. 부품 하나 때문에 전투함이 무력화되는 상황 말이죠.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처담장의 가르침을 되새겼어요. 바다는 진짜만 통과시킨다. 선징이 아니라 생존, 체면이 아니라 운용. 바다에서는 이런 원칙만이 통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이나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의 경험에 의존했어요. 한국 KSS 3급, 이미 바다에서 검증된 실물. 독일 타이프 2실비 CD, 아직 설계 단계의 계획. 한국 정비 시스템, 20년간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독일 정비 시스템, 유럽 기반, 캐나다와의 거리 문제. 한국 부품 공급 현지화 계획과 대체 공급망. 독일 부품 공급, 유럽 의존, 긴급 상황 대응 한계. 모든 비교가 명확했습니다.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자명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옛 동료인 리처드 콜린스에게서였어요. 그는 빅토리아급을 직접 운영했던 태역 잠수함 함장이었죠. 마이클, 미안하다. 이렇게 일찍 전화해서 괜찮아요, 리처드. 무슨 일이에요? 빅토리아급 이야기 들었어. 또 고장났다면서? 네, 추진 시스템 문제로 석 달째 정비소에 있어요. 리처드의 한숨이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빅토리아급은 이제 한계야. 부품도 없고 기술자도 부족하고 이 상태로는 캐나다 바다를 제대로 지킬 수 없어. 새로운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해야지.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다가 비는 수준이. 리처드의 절박한 목소리가 저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계약은 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30년의 안보와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선택이다. 첫 문장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논리와 근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바다가 가르쳐준 진리는 간단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새벽 7시, 드디어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고민과 성찰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저는 천천히, 신중하게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최종 공고 사항. 첫 줄을 적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본 분석과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 한국 하나시스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공고한다. 핵심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이 한 줄이 캐나다의 향후 30년을 결정할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한국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KSS-3 배치함급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검증된 플랫폼으로 2029년 1번함 인도 일정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저는 독일 타이프 21B CD의 개발 지원 리스크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아직 프로토타입도 없는 상황에서 2032년 인도를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둘째, 정비 역량 측면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년간의 잠수함 운영 경험과 북미 지역, 최초의 KSS급 정비센터 구축 계획은 장기적 운용 안정성을 보장하다. 데이비드 밀러가 제시했던 북미 MRO 네트워크 개념도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양자 계약이 아니라 지역 안보 체계 구축에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어요. 셋째, 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한국 제안이 캐나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 2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완전한 기술 이전은 캐나다를 잠수함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소피가 분석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대서양 연안 지역의 산업 부활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잠수함 12척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가 향후 30년간 해양 안보를 지속할 수 있는 완전한 체계를 구축하는 선택이다. 저는 이 문장을 적으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옳다는 것을요. 북극 항로 개방과 중국의 해양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캐나다에게 필요한 것은 상징적 선택이 아니라 실질적 능력이다. 한국 제안은 이러한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을 때는 오전 9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우선 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을 공고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들었죠.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총 85페이지에 달하는 종합 분석서였어요. 성능 비교, 비용 분석, 일정 검토, 리스크 평가. 모든 것이 한국 선택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저는 프린터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손에 들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자문해봤어요. 정말 확신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네,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캐나다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오전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난 보고서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떨림이 있었거든요. 마이클, 소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어요. 오늘 발표 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이에요. 왜요? 독일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어제 크라우스가 기자들과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독일 조선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을 거예요. 오후 2시,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언론진, 업계 관계자, 정부 인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데이비드 맥킨티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캐나다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하나시스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쪽은 굳은 표정이었죠. 맥킨티 장관이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능, 산업 파급 효과, 정비 역량,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장기적 해양 안보 능력 구축에 가장 적합한 제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독일의 100년 전통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재 캐나다가 필요한 것은 즉시 실행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한국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은 기술적 선택입니다. 외교적 고려보다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김윤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축하합니다, 김씨. 감사합니다, 쿠본 박사님.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이요? 네,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작 말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의 말에서 책임감과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진짜 증명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용 뉴스에서는 이번 결정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사업 한국에 맡기. 전통의 독일 제치고 아시아 파트너 선택. 20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가늠은 엇갈렸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대부분 환영했지만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 캐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이 아니라 분석으로 내린 결론이니까요. 앞으로 비판도 많을 텐데 괜찮아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창밖으로 오타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도시의 불빛들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시 헬리팩스 해군기지의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부두에는 여전히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임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멀지 않은 미래에 새로운 동반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요. 박사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윤호였어요.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와 한국을 수십 번 오가며 계약 체결과 사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죠. 김씨,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빨라요. 캐나다 동료들과의 협업도 순조롭고요. 언어는 좀 어렵지만 기술은 통하더라고요. 지난주 헬리팩스에 설립된 한캐 해양기술센터에서는 이미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캐나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잠수함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2026년 3월 기공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조로워요.
저제 조선소에서는 이미 캐나다양 입원함 강제 절단을 시작했거든요. 김윤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HMCS 캐나다라고 새겨진 간판이 용접 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현실이 되는군요. 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넓은 대서양 너머로는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었고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새로운 협력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김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나요? 한국이 정말 캐나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100년 전통의 유럽 업체들과 경쟁할 자격이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알겠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더라고요. 준비된 현재가 믿을 만한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밀러에게서였어요. 마이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 해군이 헬리팩스 정비센터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북미 MRO 허브가 되겠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그가 말했던 북미 해군 정비 네트워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김씨,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음은 뭔가요? 글쎄요, 아마 더 큰 부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캐나다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우리 대화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 바람은 변화의 바람 같았어요. 저는 문득 6개월 전 새벽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불안과 고민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박사님, 혹시 후회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서죠. 실제로 지난 6개월간의 진행 상황을 보니 한국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었어요. 독일 타이프 21BCD는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부두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캐나다와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해양 협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거요. 바다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준비된 선택과 신뢰할 만한 파트너십이 있었어요. 김윤호와 헤어지며 저는 마지막으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들이 보여준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새로운 바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